네, 첫 번째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동영상 OTT 서비스의 경쟁 전략이 주제이고요. 발표는 경희대학교의 이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먼저 2021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 저를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에서는 동영상 OTT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OTT 서비스가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 전략 관점에서 넷플릭스의 경쟁력을 좀 간단히 분석을 하고 이러한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응하는 국내 OTT 사업자의 경영 전략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변화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 기술 이용 차원의 DT인데요.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그 최종 단계이죠. 거기서는 이제 혁신과 창의성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즉 개인적 미시적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유튜브가 좋은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다면 산업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기업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이것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사회 전체에 디지털화가 초래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건 간에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이 잘 투영된 서비스가 OTT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슈밥이 그 WEF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DTI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할 기술에 관해서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등 이제 7개 이상의 이제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AI하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TT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동영상 OTT하고 이제 그 방송 산업 생태계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 기존의 그 방송 사업은 지상파 방송하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그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의 방송 산업 생태계에 OTT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광고형 모델인 AVOD는 이제 광고비를 통해서 매출을 이제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가입자형인 SVOD 사업자는 이제 서비스 이용료를 가입자한테 이제 받아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기존의 방송 사업에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DT가 조금씩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도 이제 변하고 있다. 그래서 DT로 인해서 컨텐츠와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 컨텐츠 생산과 소비 등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가치 사슬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이제 컨텐츠하고 플랫폼이 결합되는 부분도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직적 통합의 예로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플랫폼 사업자였지만 현재는 이제 컨텐츠 사업자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에서 후방 통합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원래 컨텐츠 사업자였지만 현재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또는 훌루와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 통합을 한 예다.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OT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방송 시장 또는 제작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코드 커팅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TV 방송 시대는 2030년만까지만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미 2017년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자 수가 미국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추월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헤이스팅스는 이러한 추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에 사람들은 리니어 채널이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그들에게 그것은 완전히 낯선 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료 방송 보급률 변화하고 가입형 VOD 보급률 변화를 한 2년 전 데이터를 봤을 때 클리어하게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하고 덴마크, 그다음에 스웨덴이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동영상 OTT가 유료 방송의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국내에서도 아직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potentially 쉽게 얘기하면 잠재적으로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료 방송 시장에서 좀 더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 유료 방송 시장은 어느 정도 정체 상태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현재 동영상 OTT 서비스 이용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복수의 OTT 이용자 그 숫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유료 방송 시장은 정체이지만 OTT 시장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 시장은 어떠냐? 광고 시장에서는 이미 2019년에 글로벌 동영상 광고 시장이 유료 방송 광고 시장의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지상파 광고 시장의 규모를 2016년부터 이미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규모는 당연히 2016년에 PC 광고 규모를 이미 추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알아둘 것은 이제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인터넷 동영상 광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75% 이상, 80%에 가깝다고도 현재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 시장에 대한 것이죠. 제작과 관련된 건데, 특히 제작 수요가 이제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각 기업들이 이제 추구함에 따라서 국내 또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기존의 방송 사업자의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경쟁은 향후에 더 치열해지고 결국은 제작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이 한류 확산하고 해외 시장 매출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콘텐츠 유통 의존도가 커지면 국내 사업자의 협상력은 약화돼서 나중에 이제 규제 측면에서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OTT 서비스의 이제 시장 동향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물언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OTT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서 최종 이용자에게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근데 이러한 베렉의 정의는 사실은 인터넷 사업자가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특히 혁신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미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 부분에서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OTT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봐서는 이제 광고형, 거래형, 가입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광고형은 주로 이제 광고 수익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거래형은 개별 영상 콘텐츠 구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료 방송 단품 구매죠. 광고형의 좋은 예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겠고, 가입형인 경우에는 월 정액 요금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왓챠 플레이 등이 되겠고요. 혼합형인 경우에 월 정액 요금하고 개별 영상 콘텐츠 구매를 혼합하거나 거래형과 가입형을 혼합하고 실시간 채널과 VOD 제공 혼합하는 경우인데, 특히 이제 국내의 대부분의 OTT가 현재 이런 혼합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는 광고형, 거래형, 가입형이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OTT 시장을 나눠봤을 때 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wC의 데이터를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6년 동안 약 2.67배 정도 그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SVOD, 즉 가입형 VOD하고 모바일 광고용을 중심으로 OTT가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아시아 지역의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높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 아시아 지역의 평균 성장치인 17.97보다 거의 2% 이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도 한국에서도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 글로벌 사업자 역할이죠. 그래서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의 4개 주요 글로벌 사업자의 매출액이 2020년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거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글로벌 OTT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시면 2017년에는 36.1%였지만 매년 늘어나서 2019년에 52%,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60% 가깝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OTT 서비스 시장의 규모도 비디오 시장 규모가 거의 7,550억, 그다음에 동영상 OTT 광고 시장이 거의 7,660억 정도로 2019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OTT 시장 구조, 국내 시장 구조를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웨이브가 토종 OTT이죠. 그래서 푹하고 옥수수가 통합된 서비스고, 그다음에 KT는 시즌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U+인 경우에는 이제 U+ 모바일 TV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KT하고 그다음에 LG U+와 전략적 제휴를 가지고 있고 PIP 방식으로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J ENM하고 JTBC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이제 티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왓챠플레이라는 순수 가입형의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현재 단연 1위는 넷플릭스이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제 1위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2020년 기준 8월 달에 40% 정도 되고요. 웨이브는 21%, 티빙은 14%, 그다음에 월 사용자 수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가장 1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순위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OTT 서비스는 어떻게 향후에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사업자 중에 랭킹 1위인 넷플릭스의 경쟁력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관점부터 먼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을 그 넷플릭스를 분석할 때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은 이 김희찬 선생님하고 르네 마보안 선생님이 이제 제기한 이론인데, 두 개의 월드를 생각하죠. 레드오션 월드하고 블루오션 월드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오션 월드는 레드오션과는 달리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 혁신을 통해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면서 가치가 커지면서 비용도 동시에 줄이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차별화하고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을 분석할 때 저희는 가치 혁신하고 ERRC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ERRC는 제거, elimination, 그다음에 감소, 그다음에 reduce, 증가, raise, 창조, creat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요소 중에 어떤 요소는 제거를 하고 그것이 이제 E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는 R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증가해야 될 요소는 이제 다른 R에 해당하고, 창조해야 될 요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RRC를 통해서 비용은 줄이면서 그 구매자 가치는 올리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광고를 없애고 방송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감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공 콘텐츠 장르를 예를 들면 드라마하고 영화 위주로 조금 다른 서비스, 유료 방송보다 좀 줄이고, 유료 방송에 비해서는 실시간 콘텐츠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플랫폼 서비스가 좋아져서 시청 편의성이 좋아지고, 제공되는 콘텐츠도 다양해지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R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엔스크린 서비스라든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른 유료 방송 서비스가 잘 못했던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나온 대로 예를 들면 서비스 가격 경쟁력, 시청 편의성, 제공 콘텐츠 다양성은 오히려 프리미엄 케이블보다도 또는 기본 케이블보다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블 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개인화 추천 시스템, 엔스크린 서비스 등을 하고 있어서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블루오션 시프트에 넣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실선으로 보이는 것은 생산성 경계이죠. 이 생산성 경계는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과 경영의 이제 모범 사례를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실선은 기존 유료 방송 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최상위 수준의 가치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레드오션 월드에서의 최상의 수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선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넷플릭스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RRC 프레임워크에서 분석되었듯이 구매자 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상대적인 비용이 감소하면서 여기 나오는 점선과 같이 기존 유료 방송 사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치하고 비용의 경계가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블루오션이 이제 창출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치 혁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넷플릭스의 경쟁력에 대응해서 국내 동영상 OTT 사업자들은 어떤 경쟁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리지널 컨텐츠 전략 또는 실시간 방송, 쇼폼 컨텐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국내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는 국내 컨텐츠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에서 국내 컨텐츠를 이용하는 비중은 티빙이 87.5, 후기 79.3, 옥수수도 굉장히 높았고 유튜브 다 90%가 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여전히 국내 컨텐츠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즉 그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내 OTT들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실시간 방송도 중요하다. 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그 해외 사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현재 제공 잘 안 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을 좀 더 잘 제공을 하면서 뭔가 소비자하고 인터액션 할 수 있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간 방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쇼폼 컨텐츠죠. 그래서 현재 뭐 틱톡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만은 틱톡처럼 뭔가 차별화되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15초, 2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된 쇼폼 컨텐츠를 좀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OTT는 굉장히 차별화되면서도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의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은 문화적 할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로컬 사업자가 컨텐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국내 컨텐츠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 전략, 실시간 방송, 쇼폼 컨텐츠 이런 것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광고형하고 과입형의 융합이 모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훌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광고에 거부감이 높은 이용자하고 광고가 없는 가입형 동영상 OTT 상품, 즉 두 부류의 이용자를 나눈 것이죠. 그러면서
광고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설정해서 가입자를 통해서 매출과 광고 매출의 합인 전체 매출을 이제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구분한 그룹 간 가격 차별화가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는 이제 피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고를 허용한 가입자는 4불 99, 그다음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그 가입자인 경우에 9불 99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비디오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서 MCN하고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가 동영상 OTT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윤을 내는 이런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쓰고 있죠. 이제 이러한 광고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에 글로벌 사업자의 그 동영상 OTT 시장 진출에 따라서 콘텐츠 수급이 좀 어려워지고 제작 단가가 높아질 때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이제 그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또 콘텐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다들 이제 그 현재 동영상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 규모의 경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M&A를 많이 해왔죠. 국내 사업자도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도 여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플랫폼 경제가 오기 때문에 역시 플랫폼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하면서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석해서 좀 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류 콘텐츠로 글로벌 동영상 OTT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브가 현재 어느 정도의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쟁력을 좀 확보하면서 시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류 확산 지역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의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류 확산 지역에서 현지 방송 통신 사업자와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공동 제작을 하는 그런 전략.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융합 전략.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입형과 광고형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융합하는 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료방송 ARPU가 낮기 때문에 가입형에 비싼 가격을 주고 동영상 OTT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뭔가 가입형과 광고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광고 매출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앞에 아마존 비디오 다이렉트의 사례와 같이 개인 또는 독립 콘텐츠 제작사들이 동영상 OTT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제작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할수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이제 그 컨텐츠의 융합 전략이죠. 그래서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문화적 할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권이 더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나라 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 현지 컨텐츠하고 한류 컨텐츠가 내용적으로도 융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충분히 우리가 다른 한류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등 동영상 OTT 콘텐츠하고 음악 한류, 게임 한류, 뭐 이런 한류 콘텐츠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이종 한류 콘텐츠도 저희가 그런 모색할 수 있다. 즉 이종 한류 콘텐츠 결합 상품도 저희가 모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황에서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 전략이 국내에서는 특히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미디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고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자리와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국내 동영상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와 잘 경쟁해서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고 앞으로 더 번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다들 많으실 걸로 압니다. 뭐 저도 사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주로 집에서 뭘 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도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듣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풀렸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이제 그 요즘 넷플릭스 막 보면서 뭐 유료 가입해가지고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가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상파 TV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유료 방송 우리나라는 뭐 유료 방송 가입자가 거의 한 뭐 95%, 뭐 90% 이상이니까 유료 방송에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코드 커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양상을 가질지 그러니까 상품으로 서비스로 보면 이게 보완제일 것 같기도 하고 대체제일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예.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그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잠재적으로는 충분히 나중에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하고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넷플릭스에 들어와서 그 이용자가 그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여유가 있을 때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동영상 OTT를 보고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상파를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지상파가 향후에 광고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이미 사실 겪고 있죠. 이미 겪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유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매출이라든지 가입자 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VOD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변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이제 보완제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지만 뭐 향후에는 좀 저희가 계속해서 와치를 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 종합하면 방향은 분명히 대체제 쪽으로 가는 거는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속도다. 이게 과연 얼마나 빨라질지 혹은 그 보완제 관계가 상당히 유지될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보완제가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국내에서 OTT의 그 복수 이용자가 현재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료 방송 같은 경우 이제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합 상품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바로 이제 대체가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와 연관된 건데요. 사실 지금도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거대 사업자들에 대항해서 이제 국내 사업자의 뭐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규제기관에서 또 뭐 약간 제재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그 국내 사업자들은 뭐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건지 물론 이제 발표하실 때 뭐 몇 가지 질문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국내 사업자의 좀 전략 중에 가장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OTT가 조금 더 특화된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좋은 예가 이제 틱톡 같은 경우죠. 그래서 틱톡은 이제 광고형이라고도 광고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유튜브하고 향후에 경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지금 조금은 보이고 있고 이게 쇼폼 콘텐츠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국내 그 OTT 플랫폼들이 좀 더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차별화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다. 좀 더 특화된 수준의 OTT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좀 더 광고형하고 가입형을 좀 융합하는 방식이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미국에 나와 있는 현재 광고형 가입형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규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OTT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익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은 뭐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는 좀 지능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규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규제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평적 규제책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나가고 규제 모델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합하면 결국 시장은 국내라고 할지라도 사실 경쟁은 글로벌 경쟁이고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도 뭔가 글로벌 경쟁을 위한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창의적인 차별화된 결국 콘텐츠가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그 토의해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